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나름 좀 반등을 하는 채 출발했잖아요. 반등하는 척만 했죠. 네, 척만 했어. 한 10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던 네. 것 같은데요. 조금씩 뭐라 그럴까요. 여전히 확신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요. 경기 매물이 여전히 흘러나오면서요. 조금 반등한 것도 빨리 또 기술적 반등 누렸던 분들은 팔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물렸던 분은 팔 가격이 전혀 안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시장 상황에 대한 쪽 여전히 경계감에 대한 쪽이 뭐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 매도 진행이 되는데 어제는 특이하게도 연기금에서 업종 대표주로해서 대규모 돌아가면서 이제 매도를 했어요. LG화학 신저가, 현대차 신저가, 현대미포 신저가,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신저가, 인프라코어 신저가, 업종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 뭐 전부 다 이제 신저가 경신을 만드는 흐름을 나타나서 연기금에서 무슨 뭐 일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유를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연기금 매도로 인해서 신저가 그 경신이 계속해서 있었고,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 매도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 시장에서는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들도 이제 다 깨져나가면서 시장에서 좀 어떤 그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뭐 뉴욕에 있었던 일 잠시 얘기해 드리면요. 결국 이제 뭐 잠시 후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요. 유가 하락에 따른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간선거 저는 큰 관심이 없지만 중간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여전히 좀 남아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뭐랄까 좀 억누른 요인. 그래서 많이 떨어진 것도 없어요. 어떤 시장 이틀 연속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혼조건이었다. 그러니까 3대 지수 중에서 어느 거는 하나 오르고 두 개 내리고 아니면 두 개 오르고 하나 내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전형적으로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굳이 따지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좀 내린 것들이 연일 뭐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 그 정도가 있어 보이고요. 대한민국 시장에 오늘 2014년 11월 5일 맞죠? 11월 특징주는 딱 하나만 찍으면 뭐 찍겠어요? 딱 하나만 찍어라? 네, 딱 하나. 기업은행. 기업은행. 그렇죠. 어떻게 왜 기업은행이나 봐요? 뭐 지금 8%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가 기업은행 돈이 그렇게 많았나요? 뭐 물론 이제 대주주가 기획재정부 송혜 선생님 때문에 많이를 가입했지. 송혜 선생님. 그럼요. 그 분명히 있죠. 저도 기업은행 그 아들내미 이름으로 통장이 있어요. 그래요. 그 뭐지? 송혜 선생님 때문에. 아니. 통장이 아들내미 통장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10만 원을 빼서 쓰려고 9만 원 얼마가 있었는데 10만 원 빼서 쓰려고 만 원 입금해갖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 있었어요. 쪽팔리게. 그러니까. 그래갖고. 대박이네요. 다들 아시겠지만은요. 기업은행 주가 올라가는 거 왜 올라가요? 배당이죠, 배당. 배당을 올리는 건요. 이사회통해서 대주에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역시 대한민국 정부는 뚜렷한 시각을 보여줬고요. 바로 이 부분이 전 올해 내년 후년까지 똑같다고 보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삼성에서 주주하는 정책이라 표현하고요. 저나 이제 미국의 워낙은 주주 친화 정책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런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윗분의 뜻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기획재정부에서 이번에 그냥 반영을 하라고 하는 거냐. 5천억 배당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배당을 많이 해서 뭐 세금을 많이 낸지 뭐 걷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딱 찍어줬어요. 배당 이만큼 하라고. 이게 기준점이 됐다. 그 많은 하여튼 정부 그 주변 단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배당률이 높아지는 나라가 됐다라는 거는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고 그렇다고 적자 난 회사는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 또 KT 얼마나 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배당을 많이 주는 대한민국 환영할 일인데 뒷맛은 개운치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오늘 두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분이 또 오셨어요. 오늘 얼마나 당하려고 저희가 준비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 코너 시작합니다. 키움 리서치에서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분이죠. 물론 레벨로 보면 두 번째는 아니죠. 전체 리서치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이코노미스트 쪽에서는 대한민국 두 번째 리서치. 거의 뭐 조만간 딴 데 가면 분명히 리서치 헤드거든요. 네. 이코노미 취임인데 네. 지금은 키움증권에 계시기 때문에 2인자 있습니다. 어디 가면 이제 뭐 1인자 되는 건 뭐 당연하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누군지. 네, 2인자. 한국의 2인자. 거의 박명수가? 박명수. 박명수급이네. 박명수급이죠. 박명수급이야. 오케이. 박명수급이죠. 우리는 형님은 쩌리짱. 형님은 쩌리짱. 나 그 말 싫다 그랬어. 싫다 그러셨습니까? 네. 그러면 뭐 딴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2인자죠. 네. 지금 그 전지현 이코노미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지현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준비한 것도 있겠지만은요, 혼날 생각부터, 혼나기보다는, 내가 얘기하긴 그런데 자기가 좀 얘기해. 궁금증. 궁금증 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풀어줘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거 실망했어. 일본이 왜 갑자기?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딴 얘기부터.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환 자료 하나랑 이제 상품 시장 좀 관심 많으신 거 있어요.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상품 시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상품 시장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은데요. 사실 작년 한 4월 17일 날 이제 커머디티 시장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이슈 분석 들어가시면 있는데 여기서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릴 때 그때가 금 한 2,000불이었는데 한 1,000불 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하나랑 국제유가 많이 빠질 것 같다. 네. 요새 이제 많이 빠지니까요. 이제 바닥이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듣다 보니 또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네. 네. 한 국제유가는 WTI 기준으로 한 75불 선 내외에서 지지가 한번 나올 겁니다. 네. 그때 그 글로벌 수요 굉장히 약하고 공급이 늘어날 거다. 이게 그냥 주된 베이스고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원유 수요 증폭 과정에서 한번 대규모 캐퍼업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셰일의 셰일 오일 때문에 증가가 또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크게 캐퍼업이 두 번 일어나가지고 좀 손해를 봐도 계속 공급 증가를 통해서 가변 비용만 상쇄할 수 있으면 그냥 계속 밀어낼 거다. 그리고 글로벌리 그러니까 커머디티 시장에서 백어데이션 기대가 형성되면 오늘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감산이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디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에서 바닥을 75불이라고 생각하냐면 저번에 한번 금 말씀드리면서 왜 1,000불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커머디티 봤을 때 보통 주식시장이 PBR 1배를 보통 적자가 안 나거나 캐시플로우가 괜찮으면 이제 지지선으로 삼는데 커머디티는 생산 단가가 중요하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생산 단가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석유 시출은 옛날에 이 정도 하고 있었는데 석유가 잘 안 나와서 더 깊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새로운 광구를 열거나 이러면 생산 단가가 올라가고요. 많이 생산하면 잘 팔리고 많이 생산하면 단가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한 정확한 생산 단가는 원래 공표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기업들도 매출 원가 명세서를 공표 안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렇죠. 한 75불에서 80 사이가 사실은 생산 단가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중동 쪽은 한 30불입니다. 하나 여기서 이제 한 생산 단가 내외 한 73불까지도 2불까지도 밀릴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거기가 좀 지지선인데요. 이제 어떤 이벤트 사람들이 내려갈 거라는 그 생각을 바꿔주는 뭔가 그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기에 이게 중동 쪽에서 감산이 그런 소식이 나오면 이렇게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오해시고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동 쪽에서는 감산 소식이 안 들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쪽에서 약간 셰일을 만드는 게 약간 진정되면 약간 속도가 약간 죽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트리거로 해서 근데 그게 한 5불 내외에서 그런 소식이 들릴 겁니다. 75불을 약간 이탈하면 그런 소식이 분명히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좀 반등할 것 같고요. 하지만 반등해봤자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한 2016년까지는 유가가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기 되게 힘든 구조고요. 왜냐하면 공급 고잉이 많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하나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동 쪽에서는 감산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 경험이 있거든요. 1985년 정도 전에요. 사우디에서 사실 국제유가가 그때 그 전까지 이제 30불이었는데 85년에 10불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73년이나 78년에 오일쇼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나니까 우리가 오펙이 이제 단결해서 힘이 세니까 30불에서 10불 가니까 뭐 좀 무지막지하게 빠진 거죠. 그때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많이 빠진 겁니다. 반토막이 15불이라 그래도 반토막이 10불이라 그러면 3분의 1 수준으로 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사우디가 왜 그때 감산을 했는데 왜 감산을 했냐면 사우디가 그때 재정 적자였습니다. 재정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제유가를 올려가지고 재정 수지를 복구하려는 그런 의도가 강해가지고 1, 2차 오일쇼크 보니까 우리가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감산을 실제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났죠. 그때 사우디가 지금 갖고 있는 가장 뼈아픈 그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금 감산을 절대 못합니다. 그때 감산을 했더니 혼자서 망했죠. 예, 굉장히 바보 같은.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가가 사우디나 이런 쪽들이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북해 유전이 갑자기 불을 뿜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북해 유전이 단가가 높습니다. 사우디보다 훨씬 높습니다. 근데 북해 유전에서 이렇게 만드니까요. 사우디가 유가가 안 오른 겁니다. 쟤네는 감산을 사우디가 하니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막 갖다 놓으면 유가가 오히려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는 엄청 고생했고요. 그거를 사우디가 1년 본 다음에 이게 아니구나. 그냥 증산하자. 근데 증산했는데 그러면 유가가 빠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가지고요. 유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사우디가 그때 굉장히 제일 크게 배운 건 뭐냐면요. 사실은 생산 단가가 사우디가 중동 쪽이 제일 낮습니다. 30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딴 데가 이제 높습니다. 한 2007년에 60불이었는데요. 네. 높으니까 당연히 국제유가 내려가면 단가가 높은 사람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쟤도 가만히 있는데 내가 왜 저랬어? 왜 내렸을까? 나는 왜 감산을 했을까? 굉장히 바보 같은 선택이었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미국에서 75불이 국제유가 생산 단가라 그러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2007년에 60불이었는데 왜 올라갔냐면요. 쉐일이랑 이쪽이 캐나다 쪽이랑 뭐 타이트 오일, 샌드 오일, 쉐일 오일 이런 게 한 생산 단가가 한 80불이거든요. 기존에 이제 했던 거 다 믹스해 보면 대충 한 75불 나옵니다. 그래서 75불 밑으로 가면 미국 원유 시설에 4% 정도밖에 이익을 못 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차라리 유가 빠져가지고 니네 쉐일 오일 덜 만들면 뭐 나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게 증산하는 겁니다. 그냥 점유율을 넓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그래서 이 감산 소식은 미국 쉐일 그러니까 원유 전체적으로 원유를 감산하지는 않을 거고요. 쉐일 쪽에서 나오는 것들을 약간 조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한 75불 밑으로 깨면 국내 원유주 정유주들 한번 베팅 단기적으로 잠깐 하루 이틀 베팅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래도 그러면 공급 우위 시장이 해소돼야지 추세적으로 오를 텐데 그러기는 불가. 왜냐면 이쪽에서는 30불이기 때문에요. 그냥 계속 증산하는 겁니다. 미국 애들, 왜냐면 지금은 저번에 작년 4월 17일에 쓴 보고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오일 시장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오일 메이저와 오펙의 싸움입니다. 지금, 그동안 한 1980년대부터 오일 시장이 70년대부터 일어나다 지금까지는 오펙 우위 시장이었고요. 네. 오일 시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오일 메이저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일 메이저 시장에서는 글로벌 원유가 사실은 거래도 안 됐습니다. 왜냐면 그냥 그 오일 메이저가 거기서 그냥 갖고 와서 이전 가격으로 갖고 와서 그냥 자기네들 생산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냥 가격을 줬거든요. 네네. 오펙의 시대가 되고 이제 원유를 거래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쉐일 오일을 통해서 오일 메이저 오펙이 반격한 거거든요. 오펙도 그럼 우린 증산한다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게 공급 과잉이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빠르면 상관없는데 수요는 약한 상황이고요. 네. 공급은 강한 상황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커머디티 시장이 한번 움직이면요. 전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겠죠. 제가 조선업 플랜트 같은 거 많이 뱉어낼 거라고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이유는 딱 하나죠.
원유가 공급이 원유가에 떨어지는데 누가 더 원유를 팔아 가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힘든 거고요. 그래서 미국 경기 좋아지는 영향도 상선 쪽에만 영향을 미치고 플랜트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나 또 하나 생각해 보실 거는 화학 쪽이, 그러니까 화학 쪽이 내년에 분명히 우려가 많이 반영될 겁니다. 내년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원유랑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이 경기보다는 공급 과잉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요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려가 있는 건 아니까 네. 원유가 튀면 코스트가 너무 빠져서 마진이 이제 화학 좋아졌다 이래가지고 잠깐 커먼 화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국제가 이렇게 싸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쪽 사우디 30불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그냥 화학 공장 지어서 싼 코스트로 그냥 화학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딴 쪽들은 이게 별로 수지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는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화학 쪽에 공급 과잉이 올해 보여주는 원유의 공급 과잉 우려가 내년에 화학에 덮어씌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그러니까 화학 안 되고 잘 조선도 상선 위주로만 좀 되고 네.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건설이 잘 될 가능성이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건설이 잘 되면 화학이 이게 앞으로 잘 안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해외 건설이 잘 되면 근데 해외 건설이 잘 돼도 수익성은 빨리 안 좋아질 겁니다. 국제유가 높아서 이게 수주를 주는 게 아니라 낮아서 이렇게 주니까 많이는 안 주는 거죠.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화학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주제 한번 들어갈까요? 네. 환율은 어떻게 봐요? 네, 환율은 사실은 이게 유가는 그러면은 지금보다 더 레벨이 더 다운된다는 겁니까? 지금 한 70 WTI 기준 78불이지 않습니까? 네네. WTI 기준으로 계속 결국은 지나 보면 한 75불 선에서의 공방이 그때 일어난 다음에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은 WTI가 원래 브렌트보다 원래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죠. 왜냐하면 황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미국에서 원유를 많이 밀어내는 그 영향 때문에 지금 언더돼 있는데 이런 거 감안해도 미국 애들이 조금만 줄여서 원래 황 같은 거 보고 품질 보면 이게 75불 선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잠깐 73불 갈 수도 있죠. 72불 갈 수도 있죠. 76불에서 저항 기대가 선방해요. 근데 지나보면 결국은 75불일 겁니다. 그러면은 또 궁금한 게 지금 엔화 캐리 트레이딩이 부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러니까 지금 엔화 약세는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게 오랫동안 앞으로도 작용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사실 월요일 날 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좀 이틀 지나서 좀 국내 주식시장이 좀 반영된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얘기 일본 중앙은행이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고는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일단 엔달러 환율 어디까지 갈 거냐?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일본 중앙은행들의 이런 액션이 그렇게 사실 새로운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시장을 팡 하고 그냥 건드린 거죠. 이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돈을 풀 때는 깜짝 놀래켜야 되고, 그렇죠. 돈을 걷어들일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천천히 여자친구 대하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근데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번 꽝 쐈습니다. 보시면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의 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열어두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럼 어디까지 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또 공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115에서 120센 사이에서 형성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고점 그렇게 많이 안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렇어요. 네. 근데 보시면 보통 엔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약세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논리는 미국 애들은 결국은 돈을 쬐을 거고 일본 애들은 돈을 풀면 미국 금리 올라가고 일본 금리 못 뜨면 맨날 약세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환율이라는 거는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거든요. 위에 한번 그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이 왼쪽 거 그림 보시면 아까 일본은 돈을 풀고 미국은 돈을 쬐는데 그럼 금리가 미국 금리 좀 올라가고 일본 금리 장기적으로 내려가면 앞으로 엔화는 굉장히 많이 약세 가는 거 아니냐. 근데 보시면 생각보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게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여기서도 최근에 좀 벗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전망이 모든 걸 다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율이라는 거는 화폐의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냐? 화폐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는 현금의 기회비용인 금리. 예, 금리 맞습니다. 현금의 기회비용인 금리.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화폐 구매력으로 측정하는 게 또 필요하거든요. 보통 화폐를, 그러니까 현금의 기회비용은 금리로 측정하고 화폐 구매력은 보통 물가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금리 차와 더불어서 물가 차를 다 감안해서 측정하는 게 실질적으로 환율 예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래서 나타낸 게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게 아까 보신 그림보다 훨씬 잘 설명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과 일본의 실질금리 스프레드가 지금 사이클 상단에 차다 꺾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일본 엔화가 추가적으로 갈 룸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요. 네. 하나 또 말씀드리면 이번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일본은행의 액션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통화정책 당국의 이제 9명의 위원 중에도 돈을 쏠까 말까 했는데 5대4로 겨우 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성적인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판단하기에 못 쏠 거라 생각했는데 하여튼 우겨가지고 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비슷한데 일본 중앙은행의 처지는 지금 앉아서 망하나 뭐 해서 망하나 청명에 주거나 네. 한식에 주거나 왜냐면 이런 거죠.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 쏘면 안 돼. 재정적자 부담이 이렇게 많은데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를 더 사주면 재정적자 부담은 더 심해질 거고 우리가 돈 풀어서 인플레 만들자 그랬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가고 있어. 내수는 더 박살나고 있어. 왜 돈을 왜 풀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잘못하다 외국인들 국채 팔면 우린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4명이 그랬습니다. 5명이 이런 거죠. 알아. 근데 우리 재정복지 부담이 있어가지고 소비세를 올렸잖아. 내수 박살나는 거 봤잖아.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망할 거고 해도 망할 거면 그냥 해보자 한번 이렇게 해서 쏜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쏜 겁니다.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추가적으로 뭐 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국면입니다. 서서 망하나 앉아서 망하나 그게 그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하나는 왜 그러냐면 또 한 거는 중요하면 내년에 소비세를 또 인상해야 됩니다. 이번에 소비세 인상했을 때 망가진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죠. 야, 아무것도 안 하면 내년에 하면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어서 더 소비 줄인다 내년 다가올수록. 네.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베팅한 거라서 추가적인 액션룸이 제한적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멘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러면 환율의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밸류에이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왼쪽 거 먼저 보시면요. 아까 화폐 가치를 측정하는 것 중에 구매력으로 평가하는 건데 엔화가 이제 왼쪽에도 보시다시피 달러 대비 더 이상 고평가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고평가 상황에 있다 그러면 엔화가 계속 약세를 가야 되는데 엔화가 이미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저평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엔화 약세가 추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네. 오른쪽 거 보시면 이 밸류에이션도 중기적으로 수렴하는 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라 그러면 진짜 장기적으로 보시면 화폐의 가치는 어디서 오냐면 교육에서 얼만큼 많이 쓰고 있냐의 문제거든요. 돈이란 걸 안 쓰면 그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이 그런 걸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도 감안해주고 교육도 감안해줘가지고 나타내는 게 실질 실효 환율인데 이게 또 저평가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만약에 더 엔화가 약세 가려 그러면 글로벌 경제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교육 비중이 갑자기 떨어져 있고 쭉 떨어져 있는 이런 거는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115엔에서 120엔 정도 잡아놓은 거고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11월 6일날 ECB가 돈을 뿜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엔유로 환율이 올라가서 독일 수출이 타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분데스방크가 약간 ECB한테 그동안 이제 행동에 제약을 많이 걸었는데 이런 걸 많이 완화시켜 줄 것 같고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좀 외국인들 좀 살 것 같고 하나는 일본 후생연구입이 해외자산 비중을 넓혔습니다. 차트 한번 요거 한번 보시면요. 연초 이후에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굉장히 국내 주식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후생연금이 해외 비중 높여가지고 일본 투자자라면 우리나라 주식 못 사시겠습니까? 일본 투자자라면 일본 아닌 거 사야죠. 일본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사는 게 가장 안다. 일단은 경쟁 관계에 있는 거 사면 네. 얘는 후생연금입니다. 네. 공적연금입니다. 네. 오늘 내일 주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전하게 한 5년, 10년 끌고 갈 주식이 있는데 이런 거죠. 일본 IT가 잘 되면 일본 IT가 좋고 일본 포지션이 있으니까요. 일본 좀 안 되고 삼성전자 되면 삼성전자 잘 돼서 좋고 당연히 IT 사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섹터에 베팅을 거는 게 아니고 자산을 길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자산의 안정성,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을 계속 사줄 겁니다, 얘네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결국 이거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엔화가 그러면 지금 113엔 정도 되니까 그래도 115에서 120 사이 그 고점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 안에서 형성될 거라 그래도 막상 116엔이 고점이어도 막상 115엔 가면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요. 네. 그럼 먼저 어떤 데 충격을 줄 거냐. 일단은 일본이랑 우리나라 산업 경합도 보시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화학, 조선, 철강 이런 쪽이 높은 건 사실인데요. 이 순서대로 다 밀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산출해 놓은 건데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산업별 경쟁력을 측정한 겁니다. 보시면 2014년 기준인데 IT는 여기선 비교 우위거든요. 이미 경쟁 우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생각해 꼭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환율이라는 거는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변수라는 거죠. 근데 이 가격 변수가 언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면 수요가 약할 때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고 이러면 싼 게 굉장히 많은 큰 힘을 받는 거죠. 네. 경기가 좋아져서 수요가 강해지면 가격 경쟁력에서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산업들이.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가격 경쟁력이 어떤 게 경기에 영향을 하나 많이 받는 거고요. 하나는 제품이 동질하면 당연히 가격이 싼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제품이 동질한 산업들은 거의 다 B2B 산업들이고 수주 산업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IT는 재화가 일본이랑 동질성이 삼성전자 비교 우위로 들어가 있고요.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산업 수요가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2C 산업이죠. 수주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이런 쪽들은 IT 쪽들은 이런 영향에서 상당히 자유로운데요. 지금 경쟁 관계가 치열해서 자동차, 조선 이런 쪽들은 경쟁 관계도 치열하고 재화도 상대적으로 동질하고 조선 특히 B2B고 글로벌 수요가 이쪽에 안 삽니다. 잘. 원래 미국에서도 연말 소비 그래도 가시성은 IT한테 있고 자동차는 좀 멀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자동차 간 다음에 당연히 조선을 때리게 돼 있고요. 사실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거는 사실은 철강이나 이쪽이 훨씬 더 걱정스러워요. 철강. 왜냐하면 저도 걱정 많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미국 경기 좋아지는데 중국은 아직도 철강 재고를 줄이고 있고요. 철강 경기가 안 좋고요. 네. 재화의 동질성이 그 어떤 산업보다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니까 B2B 산업이고요. 네. 일본 대비 보시다시피 비교 열입니다.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럼 원엔 환율이 이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원엔 환율이 엔달러 환율이 올라가니까 자동차가 앞으로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조선 철강이 그동안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엔달러 환율이 실제로 올라간 게 이쪽을 많이 때렸습니다. 사실 철강이나 조선 보시면 조선도 점유율이 일본이 더 올라갔습니다. 이게 실제로 재화가 동질성이 높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안 되는 산업 수요가 줄어드는데 가격 경쟁력이 중요한데 재화가 동질하고 B2B니까 엔달러 환율이 올라오니까 바로 우리나라 조선이 바로 타격을 먹는 거거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좋아지는 것 때문에 IT가 먼저 좋아진 다음에 민감도가 그 순서대로 오면 그 다음에 자동차가 좋아지면 한 2분기부터 자동차 미국 수요가 올라오면 환율 걱정 그때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한마디로 지금은 IT,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가 환율을 우려해서 빠져나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조선, 철강, 기계 이런 쪽까지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 화학도 경합관계 높은 거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 실질적으로 경쟁관계를 하고 화학은 대결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은 없는데 하나 문제는 일반 범용화학은 경쟁을 안 합니다. 특수화학이 경쟁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특수화학들은 엔화 약세에 약간 영향을 받습니다. 뭐 필름, 네.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거는 영향 받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엔달러 우려에서 대형주 중에서는 뭐 커머디티 가격 내려가니까 그때 말씀드린 유틸리티. 예. IT는 자유로우니까 IT. 네. 시간이 충분히 한 내년
2, 4분기 되면 지나면 1, 4분기, 2, 4분기 넘어가면 이제는 자동차 밸류에이션 매력 있으니까 많이 빠졌으니까 만약에 IT 많이 갔고 땅 유틸 많이 갔고 은행 많이 갔는데 못 갔다 사볼만 하죠. 근데 그때도 소재 산업재는 그때도 안 사시고 그냥 자동차 사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때 돼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이제 홀드 참으시는 그런 걸로 갈 겁니다. 글로벌 수요가 사실은 글로벌 수요가 강해지면 가격 효과나 이런 거에서 많이 자유로워지는데 네. 글로벌 수요가 뭐 IT 갔다가 결국 소비재 위주로만 계속 확산되는 거여가지고 네. 그래서 이 수요가 빨리 안 사는 섹터들은 시간이 지나도 밸류에이션 매력에 베팅하시기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그건 그렇고요. 너무 많이 얘기. 아니 너무나 귀중한 얘기했어. 네, 시간을 오래 끌어가지고 제가. 시간만 뺏은 것 같습니다. 전두현 그 이코노미스트한테 따질 게 아니라 대신 따져줘. 삼성전기 어떻게 된 거야? 삼성전기 분명히 그분이 안 된다 그랬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근데 은근슬쩍 투자율에 바뀌었고 나 에세 됐어요. 삼성전기 실적 바닥은 맞습니다. 농담이고 컴퍼런스콜에서 얘기를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김 지사님께서? 예, 바닥 찍었다. 제가 여기서 물어본 날부터 딱 20% 올랐거든요. 기억나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IT가 안 되고 있을 때는 부품을 지었자는데요. IT가 바닥을 잡으면 국내에도 그만 지었죠. 분명히 얘기하신 거죠? 확실한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적이 빨리는 안 좋아집니다. 바닥은 찍은 건 맞습니다. 자, 일단 하나 그냥 또 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안 될 때 포트폴리오가 LG그룹으로 많이 이동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시 삼성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다시 삼성으로. 제가 질문할 거 있다 그랬잖아. 아니, 여기까지, 저는. 그것도 얘기 안 해. 어떤 거? 자동차 부품. 자동차 부품은,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소재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 자동차 브랜드는 안 쓸 수 있잖아요. 안 팔릴 수는 있는, 감정 때문에 안 팔릴 수는 있겠지만, 사실 엔화 약세가 가게 되면 중국에서 자동차 부품 수요 같은 거 일본 쪽 수요가 가격 경쟁력을 일본산이 더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부품주한테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가격만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일단은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게 국내 기업들이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이미 중국 포진이 30%입니다. 네. 그만큼 그 부분은 환해서 자유로워진 거고요. 그렇죠. 수요처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수율형 효과가 강할 때는 가격 효과가 약해진다 그랬는데, 일본 중국 자동차 수입, 그 부품 수입하는 그 수요 속도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수요가 안 사는데 안 살면 기본적으로 다 땅 따먹기 게임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 자동차 부품은 땅 따먹기 할 게임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빠르게 커지는, 이런 거죠. 중국 소비주 잘 되고 있죠. 근데 환율 때문에 갑자기 뭐가 바뀌고 그러진 않습니다. 수량 효과가 강할 때는, 굉장히 강할 때는 가격 효과가 압도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엔달러 환율 때 걱정하는 게 글로벌 수요가 천천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소비주 잘 될 때, 엔달러 환율 약세간다고 중국 소비주 매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장품? 스펙트럼 보시면 일본 화장품이 스펙트럼 훨씬 고가도 훨씬 많고요. 저가도 훨씬 많고요. 훨씬 제품 많습니다. 근데 엔달러 환율 약세간다고 중국 소비주를 매도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량 효과가 강하면 가격 효과를 압도합니다. 중국 소비 굉장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엔달러 좀 약하게 된다고 한국 화장품이 안 팔려? 그냥 같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가 많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비자 기호가 들어가는 거는 이미지와 브랜드와 품질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좀 비싸도 이거 충분히 살 수 있었거든요. B2B는 별로 안 그래요. 재화가 동질하면요. 가격 효과가 세고요. 수요가 강하면 가격 효과가 떨어지고. 그런 쪽에 더 그냥 단지 환율 하나만 갖고 이건 돼 안 돼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런 걸 보시면서 시간의 순서의 흐름 따라서 이 정도 되면 이걸 사고 팔고 이렇게 좀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귀중한 시간, 또 확실한 의견 주셨습니다. 삼성전기, 또 확실하게. 직접 귀에서 들었다 얘기 들었으니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그 바닥쪽. 그 얘기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바꿨으니까.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이 저런 얘기거나 유가라든가 더 많이 얘기해야 되는데 뭐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그보다 유가에 대한 쪽은 일단은 제외하고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난 이거 들을 때마다 약간 짜증 나는데요. ELS 얘기하고 변동성, 낙인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현대차 얘기는 또 뭐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나타나는 변동성에 대한 쪽이 지금 그 반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뭐 약하게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ELS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ELS 낙인이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가격 변동성이 더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계속해서 ELS에 의한 수량이 수량을 부르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형국,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전개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낙인 해지됐던 물량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공매도 치면은 가격 건드리면 또 물량 나오고, 가격 건드리면 물량 나오고, 물량 나오니까 가격 건드리고 또 물량 나오고, 이런 흐름이 좀 발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전히 뭐 그런 구간이라면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 수급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높지 않나.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쪽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좀 시간에 대한 쪽이 걸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최근에 이제 공매도 그 흐름을 보게 되면요.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전체 거래 비중에서 5%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대차 거래 쪽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대차가 지금 한번 볼 텐데 대차도 한번 봐야겠네요. 대차도 지금 보게 되면은 대차 물량에 대한 쪽, 그러니까 현대차의 대차 물량에 대한 쪽도 지금 뭐 500만 주 이상으로 지금 꾸준히 증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차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렇게 대차를 해서 현대차를 지금,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가 그 한 달 사이에 한 200만 주 이상 가까이 지금 대차 물량에 대한 쪽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런 것들을 노리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변동성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거, 그 ELS 쓰는 거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ELS가 됐건 그런 거 다 잡아넣었으면 좋겠어요. ETF도? ETF는 좋은 놈이야. ETF는 좋은 놈인데 ELS.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또 뭘 보여줘? 대차 거래가, 그러니까 인터파크 INT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그 숏 커버링 들어오면서 쫙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또 갑자기 또 이렇게 100만 주씩 떠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씩 이렇게 물량을 떠가는 애들이 있어요. 떠간다는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매도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준비하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딱 100만 주 떠갔다는 얘기는 인터파크는 밸류에이션 INT 말하는 거야? 밸류에이션이 있어, 밸류에이션이 높아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때렸다 죽였다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은 이제 곰들이 득세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하라면 인터파크 INT를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왜? 아니 그냥 알리바바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아니 그 11월 11일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저거. 저도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 그것 때문에 얘기했고 근데 보면 솔직히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게요. 크게 보면 펀드 이거 왜냐면 이건 알리바바도 아니고 텐이랑 하는 거잖아요. 얘네. 텐페이랑 뭐 친하게 지내는 거죠 얘네들이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트가 어디에 오픈이 됐는지 보이질 않더라고요. 저 계속 찾았는데. 준비한다는 거죠? 11월 달에 오픈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10일 날 하겠죠 뭐. 11월 10일 날? 하루 만에 어떻게 언제 홍보하고 언제 들어와. 내가 할 바 아니지 뭐. 근데 여하튼 이제 그런 건데요. 시장에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변동성을 나타나는 건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LG전자가요. 오늘 나름 LG 아까 이제 바로 얘기했잖아요. LG에서 갔던 거 다시 삼성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까 또 전전님께서 한마디 슬쩍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LG그룹이 이노텍 강하고요. 강하지만 LG 디스플레이도 빠지는데 LG전자는 강해요. 뉴스 혹시 보셨어요? 저는 이게 엄청 중요한 뉴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혹시 뉴스 한번 봐주세요. 이게 뉴스 네이버에 들어가서 네이버 뉴스나 이런 데 들어가서요. 구글 LG전자 같이 있으면 쑥 나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올려놨는데 링크를 올려놨는데 없었는데 이게 보면 오늘 9시에 이제 그 리리스된 보도 자료인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는 항상 보면 이제 OS를 하려고 그러는 거 엄청 애쓰잖아요. 사물 인터넷 시장이가. 그래갖고 더 스팅이라는 회사도 인수했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쪽이 LG죠. LG는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LG는 뭐예요? 콜라보레이션. 그래? 서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 손잡고 같이 하자. 그래갖고 이번에 구글이랑 10년 특허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 상호적으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서로 오픈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구글이 원하는 게 구글에서 받아올 게 많죠, 솔직히. OS 쪽에서는요.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쪽이 이제 친하게 지내자는 거고요.
또 그 L전자는 LTE 쪽에 뭐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상대적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뭐 이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또 얘네들이 많이 갖고 있을 거냐 L전자가 나름이요. 그래서 그걸 상호하자는 건데 그래서 이거가 딱 얘기 나는 것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진을 보였다. 네. 그 LG 전자 입장에서 보아서 저는 이게 시장 뭐 전혀 지금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0.6%니까 올라가는데 이게 웬만한 좀 이거 3, 4% 올라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 답답한. 그러니까 지금 수급적인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한 대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한 쪽이 좀 더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 크로스 라이센스 계약 체결했다고 해서 LG전자한테 계속해서 물량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보게 되면 레노버도 있고 레노버에다가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했다면은 서로 이제 잘해보자는 거겠죠. 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왜냐면 L전자도 마찬가지, 구글도 마찬가지. L전자는 쓸데없는데 OS 투자 뭐 덜 하면 되는 거고요. 해봤자 애플이나 구글만큼 지금 OS를 뭐 사물 인터넷 기본을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플랫폼을 갖고는 솔직히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애플이 다 꽉 잡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구글은 뭐 애플은 미국에서는 질지 모르지만 미국 외에서는 다 이길 자신 있다 맨날 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발 담그는 거고요. 또 반대로 그렇다 보면 이제 서로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L전자가 하나만은 아니지만 구글을 여러 군데를 상대하지만 지난번에 자동차 할 때도 친하게 지내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상당한 장기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 어쨌든 뭐 구글 같은 경우는 삼성, 시스코하고도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했었고, 그러니까 LG전자하고도 이제 크로스 라이센스를 하고, 일단 구글 같은 경우는 특허 공유에 대한 쪽을 많이 확대를 하는 이제 그런 추세 속에 좀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리바바 얘기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알리바바는 어찌되었건 간에요. 알리바바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하여튼, 실적은 매출 한 50% 정도 늘어났어요. 정확히는 54% 나왔고요. 이익은 뭐 그대로 맞췄습니다. 그대로 맞춰놨는데요. 이제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마인 회장이 약간 건방이에요. 건방에서 전 세계 뭐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다 먹여 살리겠다. 새로운 판로 확보해주겠다는 얘기 엄청 뻥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세계 최대 지금 흥행 인물이에요.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면 탑뉴스예요. 농담이 아니라 소니 누구 만났다. MGM 누구 만났다. 만났다면 악수하고 그러면 대서특필 되는 게 지금 할 수 없어요. 엄연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겠어요. 여기 지금 그 화면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화면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알리바바 매출 54% 증가했죠. 1분기에. 늘어났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총 거래액은 49% 늘었어요. 49%. 그리고 액티브 유저층. 여기는 액티브 이제 커스터머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커스터머가 3억 700만 명으로 10% 늘어났고요. 정확히 보면은요. 역시 여기도 중요한 게 이제 이거는 위기자의 기회인데요. 모바일 비중이요. 35.8%가 났어요. 모바일 매출이요. 그러면 이제 1분기 대비 이것은 전년도입니다 아닌데 1분기 대비 2.5배. 그리고 전체 매출에서 벌써 30% 차지했어요. 29% 정확하게요. 주가는 $106까지 갔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다음 얘기죠. 사이버 쇼핑이에요. 그래서 얼마 정도 얘기하겠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잖아요. 2009년에 까이면서 27명한테 시작했다. 27명. 그 당시에 첫 사이버 쇼핑 대회 매출이 1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5.7억 나왔다는 거잖아요.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이제 나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은 올해 어느 정도 나오냐는 것인데요. 작년에 판매자로 등록된 애들 있잖아요. 사이버 쇼핑 대회 이벤트에 참여하겠다. 디스카운트에 참여하겠다. 세일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10,000곳이었어요. 10,000곳. 10,000곳이 했는데 올해는 해외가 대폭 더 늘어나면서요. 27,000곳. 27,000 업자. 여기는 이제 개인 업자에 다 들어갑니다. 티몰 이런 데 있잖아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하튼. 티몰, 그리고 또 뭐죠? 티몰, 알리익스프레스 또 뭐죠? 티몰이랑. 티몰하고 이 타오바오.com. 타오바오가 짝퉁 없는 건가? 타오바오는 이제 저거고, 티몰은 옥션 같은 데고, 티몰이 짝퉁. 타오바오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타오바오는 뭐냐면 이제 B2C, B2B. 그러니까. B2B. 타오바오가 그래서 대두된 거네. 어찌됐건, 그거가 지금 10,000곳이었는데 27,000곳인데요. 올해 처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테슬라가 들어갑니다. 작년에 최고의 히트 상품 중에 하나가 작년에 샤오미였거든요. 올해는 테슬라도 여기 들어갔어요. 테슬라 들어가 봐야 그럼 내가 아무 상관이 없죠. 상징적인 거가 됐건 상징적인 거죠. 한 대가 됐건 두 개 팔린 건 들어갔던 게 중요하잖아요. 자라, 바바리, 코스트코 이런 거 다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업계 예측은 50%다 최소한. 최소한 50% 이상 팔릴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정도로 지금 거기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얘기했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인 회장이 또 딴 데 가서 또 막 떠들고 다니니까요. 계속 뉴스 나오는 거예요. 마인 회장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잖아. 마이너 회장 부인은 누구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얘기하는 거죠. 쉽게 하면 이겁니다. 또 얘기했어요. 뭐? 전 세계 배달을 확실하게 하겠다. 어? 항상 보면 불평불만이 그거거든요. 중국 느리기 때문에 배송이 느리다 그러는데 이게 보면 얘네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거는 특히 해외 사람들 직구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싱가포르께 뭐 러시아 가고 네. 러시아께 남미 가고 이런 거예요. 3자 배송이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그 3자 배송에 대해서 전 세계 잘 돼 있는 회사들과 엄청나게 지금 제휴하고 있고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 그 얘기 어디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어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사상체육과가 였다가 밀릴 거. 그렇지만 추세적으로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택배에서 엣지 분석. 이것은 꼭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이번에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제가 오늘도 잠깐 누구 만나고 왔는데 방송 끝나고요.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갑자기 저한테 형님 자기 텔레비 사야 되는데요. 결혼하기 10년 전에 살 때 PDP를 쓴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도 처음으로 직구 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하냐니까 내가 사이버 쇼핑 하냐? 그건 아니고요. 그거 안 해봐갖고요. 자기 후배가 있어갖고 같이 하려고 내가 블랙 프라이데이 할 거래. 다 직구하는 거야, 직구. 네. 직구 누가 해? 누군가 날르잖아요. 네네. 날르는데 뭔가 더 잘 날르는 애들. 잘 나누고 깨끗하게 날르는 애들. 이런 애들. 그러니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지금 그런 주식들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제 추세는 아직 안 올랐을지 몰라, 어저께. 네. 예, 우리, 전문가께 이제 전에 얘기했더니 까였잖아요, 일단요. 네. 근데 하여튼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계신 분 중에 1620분 중에 해외 직구 해보신 분이 예를 들어 50명이다. 지금 조사해보면은 한 3, 4% 될 거 아니야. 해외 직구 해보신 분이요. 그죠? 해보셨는데 이게 내년 지나가면 여기서 10%였는 것이고요. 후년 되면 20, 30%가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알리바바가 마이너면 맨날 한 게 그거야. 전 세계 어디서나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팔겠다 이거야, 지금요. 그게 자꾸 우리나라에서만 보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야. 주식도 우리나라만 주식도 하는데 키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다 보면 뭐 후강투 얘기하잖아요. 네. 주식도 딴 나라 주식 사도 된다는 거 아니야, 지금요. 그렇죠. 물건도 똑같아요. 삼성에서 3,000불짜리 스마트 TV 사는 거, 얘기했잖아. UHD 2,000불짜리 사는데, 이봐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지난번 보여드렸잖아요. 가격. 예상 가격 399달러짜리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사겠다는 누가 말려? 세금 내 거 다 내죠. 그게 지금 시장이 변화하겠다. 그래서 어찌됐건 운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이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분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2분은 저희가 이제 오늘 레포트를 못했어요. 레포트 2개. 그래서 조선주에 관심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대우조선에 어저께 레포트 발표, 실적 나왔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직구와 관련해서 인터파크 INT 그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또 슈픽에 새로 상장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종목 얘기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큰 의미는 없죠. 조금씩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는 건 너무 다행입니다. 그건 눈에 띄게 다시 올라가는 건 별로 없어 보이고요. 다만 오늘 이틀 동안 어찌되었건 간에 변동수학이 컸던 것이 저거잖아요. 게임주, 모바일 게임. 컴투스 게임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그나마 좀 안정감을 찾아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변화를 요인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장에 좀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건 분명하다. 일단은 뭐 실적이 좋게 나왔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낚시의 신의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보여줬고, 야, 다음 게임이 있대. 근데 서머너즈 원데 이것도 반응이 좋대. 했거든요. 근데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난 몰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1조 6천억, 지금 1조 6,700억인데 얘가 지금 그 3분기 순이익만 400억이 넘게 나왔습니다. 400억이 넘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 추세라면 한 2천억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런 거가 안 믿고 네. 중요한 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모셔와.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럼 쏘세요. 출연료 쏘세요. 출연료? 출연료를 더 쏘셔야지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왜냐면은 이제 지금 네네 컴투스 같은 경우가 다음 분기 게임이 없어요. 다음 분기에 어떤 대작이 없어요. 어느 게? 그러니까 기대감을 이어갈 만한 그런 어닝 모멘텀을 이어갈 만한 게 없고. 어느 게? 컴투스가 그분한테 바텀을 얘기야? 아니요. 그 바텀은 누가 받고 있냐면은 게임빌에 지금 게임빌의 다크어벤져 2인가? 그 게임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를 차익 실현하면서 게임빌로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크인지 뭔지 그거 자기 하는 게임이야? 아니요, 저 안 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봐야죠. 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중요한 건 그분이 트래픽이 많이 올라온다고 그분이 1월달에 얘기하시고 나서
올해는 그게 컴투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때문에 지금 뻥 같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하나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내 괜히 아무 생각 없지만, 잘 모르지만, 컴투스나 게임별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분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이 만든 게임이 있다는데 그게 뭐였죠? 그분을 모시려면 이게 잘 돼야 돼. 뭐요? play.google.com이나 아니면 거기 들어가셔. 무슨 게임이라 그랬어? 고양이 게임인데 고양이 게임의 이름이 뭐야? 자기도 까먹었네. 자기도 까먹었어. 네, 고양이 게임의 이름을. 그 게임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까먹었는데 키티러시라고. 뭐? 키티러시.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받아갖고 하시면 이 게임을 열심히 하시면 그분이 나올 수도 있어. 컴퓨터 얘기했던 바로 그분이. 네, 그분이 다시 나와서 게임 업하기. 지금은 정신이 없는데 이게 잘 돼야 나오죠. 그잖아. 이 게임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티러시 검색하셔가지고 키티러시 검색하셔서 열심히 다운받고 주위에 퍼뜨려 주시고 하시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1월달에 했던 제2의 컴투스를 또 올해 2015년 제2 컴투스. 그쵸. 할 수 있다는 거야? 네네. 난 그런 게 없네. 없습니까? 아니 나는 제2의 컴투스는 그 양반 될 것 같은데 나는 제2의 아무레 퍼시플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게 떠오르는 게 없네. 떠오르는 게?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아. 첫 유어 아이스. 있긴 있는데 말 못하지. 혼날까봐. 너 맨날 까이니까 말하면 혼나고. 그래서 딱 1월 3일날 정격 공개. 1월 3일날. 1월 3일날 1월 4일 정도 해야죠. 그 다음 주 월요일날. 주말에 뭐 할 필요 없죠. 전날에. 그 정도 얘기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포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제 앞서 예고해드렸던 오늘 대우조선해 볼 텐데요. 대우조선해양의 레포 어저께 실제로 발표했는데요. 나는 뭐 괜찮았어요. 생각 수준. 그래갖고는 거의 10개 정도 그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오늘 또 신영증권, 우리 신영증권인가? 그걸 얘기한다며. 신영증권의 대우조선해양 지금 그 보고서인데요. 신영증권이 조선 쪽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그 어닝 쇼크는 없었다라는 이제 제목의 보고서인데 겁들음이 많이 먹었으니까. 어닝 쇼크는 없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인데 대형사 중 어닝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왜 현대중공업은 이렇고? 난 몰라. 왜 모르십니까? 좀 몰라요. 좀 몰라요. 현대중공업은 지금 이제 어닝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의외로 저는 대우가 제일 불안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우는 어쨌든 뭐 주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KDB 산업은행이죠. 산업은행이 대주주죠.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주인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이런 그 불확실성이 큰 구간에서 제일 불안하지 않나라고 봤는데 오히려 지금 뭐 대형사 중 어닝 불확실성이 가장 낮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수주 잔량도 양호한데 실적도 지금 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가 최근까지 또 수주도 잘하고 있어요. 그 대우조선해양 보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은 수주 소식이 잘 안 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보게 되면은 뭐 BP LNG, 그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뭐 LNG 등 대규모 LNG 관련 수주가 앞두고 있고 전통적으로 LNG 건조 경험이 많았다라는 걸 고려한다라면 앞으로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특히 이제 뭐 원유 수주를 재개낸다고 해서 뭐 그 이쪽에서 발주 나온다는 건 아주 먼 미래 얘기고 뭐 앞으로 정말 빨라야 1, 2년 있어야 되는 얘기니까 그런 거 감안했을 때 그건 먼 얘기지만 최근 수주에 대한 쪽을 놓고 보게 되면 대우조선해양이 조선주 중에서는 가장 낮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어쨌든 내년에는 뭐 그 매출액에 대한 조금 소폭 감소돼도 매출은 일단 늘어난다. 약 5천억 정도에 대한 지금 영업이익에 대한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현재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이니까 지금 영업이익 5천억 정도를 감안해 본다라면 뭐 주가에 대한 흐름이 박스권 흐름은 계속해서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고,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부에 대한 쪽을 뭐 그냥 그 지금 이제 18,000원, 뭐 15,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왔는데 한 25,000원 근처까지도 상승에 대한 흐름은 뭐 가능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 목표 주가가 얼마죠? 이쪽은 지금 32,000원이죠. 내렸는데 제일 뒤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잖아요. 탑픽으로 바꾼다고. 탑픽으로. 탑픽으로 선정한다는 건데 신영증권에서 이렇게 탑픽으로 바꾸는 건 거의 처음인데요.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우려감이 있어요. 앞서 이제 우리 또 전전님이 조선주는 이거 약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유가가 뭐 지금 뭐 유가 좀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맞출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 75달러에서 뭐 73 갈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언저리에서 안정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거 있어요. 130달러 갈 땐 다 200달러 간다 그러고. 그죠? 80달러 깨니까 다 50달러, 60달러 얘기하는데. 그쵸. 그건 이제 하는 소리고. 일단 우린 믿을 게 이분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지금 75달러 언저리 뭐 이런 얘기하고 뭐 해봤자 80 정도 되면 기름이 싸니까. 네. 그게 그거죠. 프렌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거거든요. 그 대양에 나가서 시추선 하는 거거든요. 네. 단가가 제일 비싸다 보시면 돼요. 그냥 조선 회사에서 만드는 것 중에 한 게 제일 크잖아요. 그게. 네. 그게 뭔가 보면 예전에 보면 브루스 윌리스 나온 영화 그런 데 있었잖아요. 네. 시추선에서 개발하던 애를 달까지 가서 폭파하고 시키는 게 영화 제목이 뭐였죠? 네네. 그런 거 있었죠. 네, 네네. 그게 이제 시추선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엄청 큰데 그런 거가 이제 단가도 뭐 5, 6억 달러고 그럴 텐데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네네. 그게 그 유가가 떨어지니까 그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것이고요. 기름이 떨어지니까 왜 그랬어요? 에너지의 수요가 준다고 전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그잖아요. 네. 사람들은 수준을 봐주고 에너지는 늘어나는데 유가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대체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싸지거나 대체 에너지에서 사용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거 아니에요? 자동차는 똑같이 계속 많이 타는데 네네. 휘발유나 디젤에 대한 수요보다 하이브리드가 되고 뭐가 되면 그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 100km 가는데 예를 들어 예전에 보통 평균 15km, 15 정도 리터를 썼다 그러면 뭐 10리터 썼다면 이제는 예를 들면 이제는 뭐 5리터 정도로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러면 효율이 적어지니까 똑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기름의 수요가 적어진다. 근데 그러면 에너지가 뭔가 딴 걸 쓴 거잖아요, 그게. 네네. 전기를 썼든지 뭐 태양광을 썼든지 뭐 수소를 썼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 얘기를 전 의원님이 하신 건데 그래서 조선업종에 약간 여전히 좀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했는데요. 그 부분은 자기는 어떻게 봐요? 아까 전 의원님이 얘기한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뒷담화 좀 해보자고. 저는 일단은 시장에서 그거는 쉽지는 그 말한 대로 근데 이제 그 항상 극단으로 지금 시각이 쏠려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네. 그 키가 좀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겟돈이었어 그 영화 제목이. 예, 아마겟돈. 네, 말씀해 주잖아요. 네, 아마겟돈. 알토라님 감사합니다. 그 대통령이 우주선 타고 가나요? 그게? 대통령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 딴 거지. 네, 그건 대통령이 외계인하고 싸우는 건 또 딴 영화였고. 어쨌든 거기 미국 대통령들은 비행기도 잘 운전해. 공군 출신이어서 그랬나? 거기 그렇죠. 그 설정이.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좀 풀리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시각에 대한 조금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풀어내는 시점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뷰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쪽이 안 된다라는 쪽에 쏠려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쏠릴 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일 때가 보면 보통 시장의 바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쪽에다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전 의원님을 까네. 전 의원님은 이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했죠. 언제 내가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랬나? 얼굴 빨개. 내가 언제 이코노미스트라고 그랬나? 애널리스트라고 그랬지?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이 보통 이제 업종 애널리스트의 시각이 이제 그 가장 비관적일 때가 대통령이 비행기라는 건 인디펜던스 데이 맞네. 저희는 거짓말이 안 돼. 다 알려주세요 여기 시청자분들. 거짓말을 했나 모른 척을. 감사합니다. 심리게임님. 뭐 딱 하면 다 나와. 업종 애널리스트들이 전반적으로 다 비관적이라 저는. 근데 엊그저께는 안젤리나 졸리는 얘기 안 해주셨지? 안 졸리냐 졸리. 내가 그 원제 오리지널 씬을 안젤리나 졸리나 뭐였나? 몰라요. 몰라. 아니면 말고지 뭐.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바닥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약간 실망스러워. 왜냐면 오늘 같은 날, 딴 건 안 되더라도, 지금은 약간 다 마이너스인데, 오늘 같은 날 대우조선은 튀어야 된다 보거든요. 네네. 지금 오늘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네. 대부분의 앞서 증권사고 레포트 쭉 대우조선 보면요. 제목들이 다 대부분 섹스예요. 대우조선은 다르다라는 데 꽂혀 있는데요. 다르지가 않아. 네, 오늘. 다르지가 않아, 문제는. 근데 이제, 차트를 보면 달라. 차트를 보면 달라요. 현대중공업은 이게 뭡니까 이게 현대중공업은 그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은 올라와서 쉬는 거잖아. 좀 다르지. 그래서 이거는 뭐 그 위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 똑같지. 이놈이나 그놈이나 도찐 개찐이고 그놈이 그놈이고
이놈이 저놈인데 네. 어쨌든 간에 좀 저는 그 심리적인 그러니까 여태까지 형님이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에 20년 이상 더 오래 계셔서 뭔 소리야. 오래돼서 이 바닥에 들어온지 이 사람 나 이 사람 여태까지 경험상 항상 그랬던 게 애널리스트들이 비관적일 때가 대부분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해봅니다 그냥. 그냥 해본다. 그냥 제 바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해본다. 그런 생각을 잠깐.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저런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겠는데요.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 저는 그 잠재적인 악재가 하나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은요. 아니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그 부분은 어저께도 저희가 딱 한 제목 녹음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특정 종목이나 특정 종목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겠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최대의 핫 이슈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공무원 연기금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더라도 여야가 계속 뭐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물밑대화. 물밑대화는 서너 개 지금은 사회적 이슈가 있잖아요. 4대강. 예? 그리고 국방산업. 국방산업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국방산업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원에서 국방부 감사 들어가고 뭐 무기 뭐 그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조사하는 데 있잖아요. 뉴스 계속 터지잖아요. 어저께 보니까 어디 중소기업인지 개체가 무역 했는데 레이단지 뭔지 어저께 뉴스 보면 정말 욕이 나갖고 짜증이 나. 레이단지 뭐 하는데 부품이 있나 봐. 어떤 그런 개 XX가 다 있어 그거. 정말 나쁜 놈이야 그런 사람들은. 국방하고 신상 국방을 하는데 그거를 프랑스 거로 써야 돼요. 이게 이거 중국 이선 짝퉁 거 아니고 대만 거 어디 거를 썼어. 대만 거. 그걸 갖다 놓고 보셨어요 뉴스요? 마크 있죠 마크. 마크만 달라붙여갖고 그걸 프랑스라 거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하면 뭐 써야 될 거잖아요. 유도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크루핏 받아갖고 그게 성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갖고 지금 뭐가 성능이 안 되는 거? 그거? 그게 뭐 탱크에도 들어가고 배도 들어가고 막 돌아가는 건데요. 그게 중요한 건가 봐요. 뉴스 보신 분 그게 리스크란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리스크라는 게 아니라 그걸 조사한다는 게 문제예요. 조사한다는 거. 조사하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그럼 대우조선해양 아니 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삼성테크인 아니 그게 아니지. 그건 현대로 그건 자기 잡혀간다. 그거는 그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되면 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아까 연합TV에 YTN으로 뜨더라고요. 막 자막으로 협의 뭐 물밑대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1차적으로 한 거는 국방 쪽은 국방감사는 감사원에서 국방부랑 뭐 무기 들어오는 뭐 단체가 있나 봐요. 맞아 이거 대만제 펜인데 10배 넘게 받았대요 이거. 쿨링 펜인 거 뭔지 이거. 짜증나 이거. 예? 이게 그런 게 한두 건이겠어요? 한두 건이 아니니까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한두 건 아니니까. 알면서 왜 그래? 아니, 근데 조사하면 그거에 걸리는 애들이 수탁이 많이 나오면 그거 하다면 걸릴 건들이 넘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시장이 상당히 지금 그런 것들이 나라가 좋아지는 거지만 그렇게 깨끗이 나와주면 그리고 요번에부터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자원 개발 있잖아요. 자원 개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받아야 된다니까 하고 저쪽에서는 벌써 어저께 정의당이는가 어디서 몇몇 군데 시민단체에서 그 당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당시 주의한 포스트 있는 사람들이요. 고발 들어간 거 알아요? 고발 고발장 들어갔어요. 어떤 특정 기업의 전 사장, 특정 기업의 전 임원, 특정 기업의 무슨 포스트 이런 거 했거든요. 줄줄이 엮이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되면 시장에 좀 걱정거리가 많다. 그 정도에 일단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정보 들어가겠습니다. 저는요, 우리투자증권에서 인터파크 INT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파크 INT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파크 INT는 저희 방송에서 꾸준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수급으로도 잠깐 풀어주셨잖아요. 인터파크 INT는 어찌됐건 저는 관심용으로 아실 텐데요. 오늘 현재 사상체육과예요. 사상체육과인데요. 사상체육과인가요? 사상체육과죠. 인터파크 INT는 사상체육과 세웠잖아요. 3달밖에 안 됐지. 서너 달밖에. 솔직히 한 6달 됐나? 사상체육과 아니네,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네. 아니면 알고 있어. 부족하네. 네. 어느 정도 모자른데. 2월 달에 상장이 됐으니까 9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네. 사상체육과랑 마찬가지지 뭐. 이게 3월 12일 날 28,200원이니까 사상체육과랑 마찬가지지. 야, 이걸 갖고 차이가 이거 몇 프로인데 이게요? 사상체육과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SK 하이닉스 할 땐 100원 차이로 안 돼도 아니라고 그러더만. 사상체육과랑 마찬가지지. 알겠습니다. 얘가 사상체육과를 목표가로 제시하고 있잖아. 대신에. 친구가요. 우리 투자증권 32,000원에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집객량, 손님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집객량이라는 게 딴 게 뭐야?
머니타이제이션은 뭐야? 돈을 만드는 돈벌이 하는 거. 네. 쉽게 해서 돈을 만들어드는 거. 거기에 아름다운 조화라고 써있고요. 이거는 신규 이니셜 커버리지입니다. 처음으로 이 친구가 레포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면 목표주가 3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표주가는 뭐 잔여 이익 모델 해갖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해갖고 뽑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캐시플로우 하는 ENT 부분. ENT라는 건 엔터테인먼트잖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각종 공연 뭐 이런 거 티켓 있잖아요. 뭐 80%, 90% 얘네가 독점 거의 독과점 하고 있다면서요. 네. 인터파크. 맞습니다. 그리고 쇼핑 부분의 트래픽, 뭐 직객력, 시너지. 그리고 이제 중국 진출은 이제 계속 얘기 나온 거 지금. 역직구의 수요. 그리고 도서 정가제 수행. 이건 난 잘 몰라. 이건 말들이 많아. 그래서 이거는 내 논해. 난 잘 몰라. 코멘트 할 게 없어.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얘기 못 해. 도서 정가제가 왜 예스24 내는 게 좋아져야 된다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 단톡방이랑 똑같은 것 같아, 그거예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에 의해서 등등등등 해서 예상 EPS 기준 각각 30배, 28배 등등등등 해갖고 얘네가 제시한 게 지금 이거야. 32,000원을 제시했어요. 근데 보면 투어 부분의 이익 기여도 지배력을 바탕으로. 이거는 다들 인터파크 항공 얘기하는 거, 인터파크 여행 티켓 사는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불편이 많아요. 뭐가 네. 많죠?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 7월 1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티켓, 해외여행 티켓 사잖아요. 해외여행 티켓 사면요. 그게 가짜 뻥뻥 가격이었어요. 50만 원이면 딱 들어가면요. 거기다가 텍스에다가 유리할 종료가 들어갑니다. 그게 7월까지인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게 보이는 가격이 다가 아니야. 그래갖고 7월 말인가 8월 1일부터 법이 바뀐 거만 소비자는 아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합친 가격이 공식이 돼요. 합친 가격. 이제 진짜 가격이 나와. 근데 아직도 짜증나는 거는 딱 들어가면 자리가 없네. 예약대기. 그 매진 이게 줄줄이 나와. 그래서 엄청 낚여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는 그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자리가 있는 거로 찍어요. 왜? 그 약간 달라져요. 왜냐면 걔네들은 바로 결제를 해야 돼요. 네, 특히 미국 대륙안에서는 예약하고 동시에 결제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게 낚이는 게 많아요. 이게 아직도. 들어가면 자리가 없어. 이게 엄청 많은데 그것도 이제 개선되면 좋다고 보는데 이건 결제했을 때까지 바뀌어야 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터넷 그 여행 쪽에서 지금 인터파크 여행이 지금 압도적인 또 수위를 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등등등등 좋다는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8%고 등등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쇼핑 플랫폼에 이제 중국 진출, 역직구 이런 거고요. 특히 이제 한류 콘텐츠가 나오면서 해외 중국 외국인들이 이제 인터파크를 통해서 티켓 사고 이런 거, 제휴맥 이런 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일을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맞죠. 이게 32,000도 가고 뭐 45,000 갈고 4만 원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반농담삼아서 한 거는 이게 최근에 올라간 거는 저도 많이 얘기했고 이성원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11월 11일 사이버 쇼핑 대회에다가 중국 해외 직구에 스토리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네. 그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더 얼마 갈지 모르겠지만 그 뉴스 때문에 올라간 거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다시 내려오겠죠. 네, 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일정 부분 돼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그거는 이제 이 친구가 얘기한 거는 32,000원에 그런 등등의 논리를 갖고 매수 의견을 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맞는데 저도 뭐 적극 찬성하는 말인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런 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여기 돌공이님이 요즘 도서 정가제 아닌가 했는데 그게 아니죠. 그게 정가제가 아니라 가격 나와 있는데 대충 10% 팔고 몇십 프로 팔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뭐 내년부터 뭐 바뀐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돌공이님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돌공이님 아시겠죠? 그리고 다른 분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써주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예림당이다 뭐 예스24다 얘기하는 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터파크 장인 어떻게 봐요? 인터파크 ANT 지금 보게 되면 PR 37배, 내년에 28배. 저는 이제 온라인 신고가가 경신이 될 텐데, 그래도 이제 그게 뭐 추세적으로 뭐 치고 올라가는 형태는 좀 어렵지 않느냐. 네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인터파크 ANT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상장을 엄청 디스했잖아요. 네, 비싸다는 얘기를 했고, 내려오니까 또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내려오니까 괜찮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멘텀이 있는 건 맞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주가에 다 반영돼 버리게 되면은 다시 또 내려올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또 이제 그 실적으로 찍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구간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반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수피겐이 오늘 상장됐는데 수피겐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있어요?
슈피겐코리아는 뭐 상한가 풀렸네요. 상한가 풀려 있는데 슈피겐코리아는 아예 그냥 보시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슈피겐코리아 그 케이스를 한번 보시는 게 슈피겐은 제가 돈을 갖다 많이 바쳤어요. 개인적으로 고객이요. 저도 지금 여기 지금 하면 저도 이제 슈피겐을 쓰고 있거든요. 그 핸드폰 케이스를 이거 쓰는데 간지나죠. 금태 둘러갖고 간지는 나는데 이걸 못 만들겠냐고 다른 애들이. 그러니까 내가 궁금해. 그러니까 내 돈 받아 먹어갖고 2,500억. 시초가야. 그 시장가격인데.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테두리를 저거가 딱 저거 있죠. 네오 하이브리드가 제가 쓰는 거거든요, 저거. 제가 쓰는 거거든, 저거. 근데 비싸긴 비싸죠. 제 거가 한 32,000원 정도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단통법 때문에 슈피겐이 떴대. 왜요? 거저주니까? 아니요. 그럼. 중고폰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핸드폰을 소중하게 써야 되는 거야. 공짜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케이스에 대한 구매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슈피겐 코리아가 이번에 상장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얘는 이번에 운도 좋아갖고 단통법까지 되면서 슈피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슈피겐 코리아가 기술력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과연 이제 중국에서 이런 걸 못 만들까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면 그게 중국에서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회사가 또 안 나올까. 이거는 기술 장벽이 높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누가 더 많이 찍어내고 마케팅 잘하는 게임이니까. 여기 어떤 분이, 골저스님이, 골저스님 말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돼. 골저스님은 조금 지나면 어느 날 갑자기 또 미국에 나온다. 미국 방송에 골저스하고 또 나오는데. 케이스 실물 잘 보여주실 게 없어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해야 될까? 네오, 그거 있잖아. 네오 하이브리드. 이거예요, 이거 케이스 이거. 그거예요, 그거. 제게. 이거예요, 이거. 한 32,000원 정도 합니다. 32,000원. 케이스 치곤 비싸지. 케이스 비싸죠. 32,000원. 근데 이걸 쓰는 분은 알아요. 왜냐면 간지가 딱 나요. 간지가 나고. 물론 실리콘도 있고, 그런데 제 건 좀 좋은 건데,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도큐멘트. 저는 고객일 뿐이고, 이건 뭐 알아서 판단하셔야 되겠는데, 2,500원? 야,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어요. 재무제공 내용을 하나도 모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보면 이런 건 있어요. 중고나라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중고나라. 제가 고객으로서 주가에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해드리면요. 골저스님. 중고나라에 대해서 이제 중고품으로 핸드폰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항상 딴 거 몰라도 항상 쓰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쓰는 애들은 저도 팔면 그렇게 써요. 슈피겐 오리지널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겼어요. 처음에 살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있잖아요. 누가 써먹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1년 번호가 있네. 1년 번호 있는 슈피겐이 있습니다. 오리지널 같이 드립니다. 이런 거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 되게 강조해요, 애들이. 강조해요. 슈피겐 케이스. 여기 아시잖아요. 아는 분 나오잖아요. 여기. 아이패스도 있는데, 아이패스랑은, 아이패스 브랜드 있는데, 그거랑은 단가 차이가 좀 날걸요? 아이패스도 좋죠. 아이패스도 좋아. 근데 슈피겐은 약간 단가 차이가 나더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있어요? 마지막 이슈는. 자, 오늘 어제 저희가 딱 한 점만 녹음했는데, 오늘 오후 중에 업데이트 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후광퉁. 특집 두 번째 시간 하면서 이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광퉁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인쇄성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고요. 그 궁금한 게 하나가, CJ에 대한 돈. 아무리 역직구로 이렇게 늘어나고 아니면은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롯데도 이렇게 들어오고 농협도 들어오면 어쨌든 악재 아닌가요? 이 사람은 자꾸 참 답답하네. 악재 아니야 그거? 주식이란 게 딱 이거잖아요. 맞죠. 자기 말이면 경쟁이 심화되고 맞죠. 근데 딱 그것만 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당장 CJ 대한통운이 해외 직구 때문에 갑자기 엄청 매출이 늘어난다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런 얘기 안 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전 세계적으로 배송업체들이 난리 났다. 배송업체들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제 얘기 아니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잭마에 대한 중국 사람들도 불판이 있어요. 알리바바에 대한 불평을 맨날 느리다는 얘기 나와요. 그래갖고 딜리버리 시스템 개선하면 딱 치면 나와요. 구글에. 네이버는 안 나온다. 구글에 좀 나와. 그러면요. 거기 맨날 하는 게 운송업체의 속도 빨리 보내겠다. 이건 맨날 강조하고 요즘도 돌아다녀요. 오늘 그 얘기 또 한 거야. 그럼 뭐야? 배 타고 가나 아니면 천천히 갈 거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속달하면 비싸 안 비싸? 그러면 항공주가 되겠네. 속달이면 비싸 안 비싸? 비싸죠. 그거란 얘기야. 항공주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항공주는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티끌모아 태산된다고. 티끌모아 태산. 언제 올라갈지 모르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슈피겐은
그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네. 오해하지 마시겠고 올라갈지도 올지 모릅니다. 그건요. 저 솔직히 관심도 없어 주식은요. 저 고객이고 제 돈은 갖고 많이 먹었고 저도 제 친구들 많이 샀거든요. 이거 저희 와이프도 사줬어요. 네. 그래갖고 시가총 2,500에 귀한 사람 중에 하나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